제 이름은 박예심입니다. 사랑의 마음심. 이름만 들으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같지요. 하지만 제 삶은 이름처럼 고운 길만 걸어오지는 못했습니다. 올해 74입니다. 지금은 인천 변두리의 오래된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거실이라고 해봐야 작은 소파 하나, 오래된 TV 하나가 전부이지요. 창문을 열면 바로 앞에는 회색 벽뿐입니다. 그래도 비집고 들어오는 하늘은 있습니다. 가느다란 파란색 한 줄, 그게 요즘 제 하루를 버티게 해줍니다. 새벽 5시가 조금 못 되어 알람이 울렸습니다. 몸은 예전보다 훨씬 느리고 무겁지만 눈은 그 시간에 저절로 떠집니다. 어릴 적부터 새벽에 일어나던 습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어르신. 복도에서 들려오는 청소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가끔 문틈으로 스며듭니다. 저는 조용히 네, 수고 많으세요. 하고 인사를 건넵니다. 여긴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동이라 새벽에 움직이는 사람이 꽤 있지요.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낡은 머그컵에 인스턴트 커피를 2스푼 탑니다. 물이 끓는 동안 저는 부엌 한켠에 놓인 조그만 플라스틱 상자를 한번 내려다봅니다. 거기에는 털실 뭉치와 코바늘이 가지런히 들어있습니다. 제가 가진 것 중에서 제일 값나가는 것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오늘은 하늘색으로 떠볼까요? 혼잣말을 자꾸 하게 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제 말을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만 곁에 있어도 충분합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면 머릿속에 옛날 풍경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흙냄새, 연기 냄새, 젖은 나무 냄새. 제가 태어난 곳은 강원도 정선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집은 작은 흙집이었어요. 지붕에는 슬레이트 대신 검은 기와를 얹어둔 집도 있었지만 우리 집은 겨우 기와장 몇 장만 올려둔 초라한 지붕이었지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면 꼭 한 군데씩은 물이 샜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양동이를 놓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애심아, 저쪽에 신문지 좀 더 가져와라. 오늘 밤에도 요란하겠네. 빗소리는 요란했지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씀이 거의 없으신 분이었거든요. 검은 고무장화를 신고 탄광에 나갔다가 해가 저물어야 겨우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얼굴에는 순먼지가 검게 묻어있고 눈 흰자만 둥둥 떠있는 듯했지요. 다녀오셨어요. 어머니는 늘 같은 말로 아버지를 맞았습니다. 그 뒤로는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밥을 드시고 가끔 소주를 한 잔 마시고 그대로 누워 주무셨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가 무섭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말이 많으셨다기보다 손이 많으셨습니다. 새벽에는 밥을 하고 낮에는 밭에 나가고 돌아와서는 동네에서 맡긴 빨래를 하고 밤에는 또 바느질을 했습니다. 무언가를 붙잡고 있지 않은 순간이 거의 없었지요. 애심아, 넌 참 고마운 딸이야. 어머니는 힘든 와중에도 가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하고 물으면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말없이 할 일하는 거. 그게 제일 힘들어. 너는 그걸 잘해. 그 말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말없이 참는 것이 칭찬받는 일이라고 자연스럽게 믿게 되었지요. 동생 창배는 저와 달랐습니다. 장난도 많고 불만도 많았습니다. 엄마, 왜 맨날 아버지만 좋은 반찬 줘요? 나도 고기 더 먹고 싶단 말이에요. 창배가 그렇게 투덜거리면 어머니는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진 광산에서 몸으로 벌어오시잖아. 우리야 좀 참자. 넌 아직 절 잤니? 저는 그런 대화를 들으면서 나는 말없이 참는 쪽이 되어야 하는구나. 그렇게 마음에 새겨 넣었습니다. 학교까지는 걸어서 4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봄에는 진달래와 삼법꽃 사이를 지나갔고 겨울에는 눈길을 꾹꾹 밟으며 내려갔지요. 잘 사는 집 아이들은 도시로 나가 중학교를 다닌다 했지만 우리 집에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애심이는 손이 야무져서 집에서도 쓸 데가 많을 거야.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칭찬이었는지 아쉬움이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글을 좋아했습니다. 마을 회관에 놓인 낡은 소설책들을 몰래 빌려다가 밤송이 같은 호롱불 아래에서 읽었어요.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도시가 있고
큰 강이 있고 바다가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그런 곳에 한 번쯤 가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지만요. 저기 애심이 너 서울 가보고 싶냐? 어느 날 동생 창배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고민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응. 난 여기 좋아. 산도 있고 엄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좁고 힘든 산골이면서도 여기가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죠. 세월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집집마다 아들들은 하나둘씩 탄광이나 공장으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농사만으로는 못 산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더 깊은 갱도로 들어가야 했고 어머니 얼굴의 주름은 금세 늘어났습니다. 제가 19이 되었을 때 마을에 낯선 청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소개로 온 사람들, 일자리 찾으러 온 사람들, 여기서 잠시 일하다가 도시로 나가는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이 훗날 제 남편이 되는 최병수였습니다. 그날도 산골 마을 장터는 조용했습니다. 봄이었고 할머니들이 나무를 팔고 있었죠. 어머니는 직접 담근 된장과 고추장을 내다 놓고 계셨습니다. 애심아, 저기 손님 오신다. 인사 좀 해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 넓은 어깨, 큼직한 손. 최병수는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된장을 맛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맛있네요. 아주머니. 어디서 이렇게 잘 담그셨어요?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어머니는 쑥스러운 듯 웃으시며 그저 오래 하다 보니 그렇지요, 뭐. 라고 답하셨지요. 저는 그때 그 남자를 그저 스쳐 지나가는 손님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연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며칠 뒤 그가 또 장터에 나타났고 그 다음 주에도 나타났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날 부엌에서 슬쩍 말하셨습니다. 애심아, 저 최씨 총각 말이다 성실해 보이더라. 인사성도 밝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푸고 설거지를 하고 어머니의 옆모습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절 시골 여자에게 선택권이라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부모가 정해주면 그냥 그 길을 가는 것이지요. 저는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믿고 자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작은 불안 같은 것이 마음 한쪽에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은 사람, 눈빛이 쉽게 변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 느낌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내가 뭘 알겠어. 어른들이 좋은 사람이라면 좋은 사람인 거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제 인생은 그 이후로 여러 번 부서지고 여러 번 이어졌습니다. 남편의 주먹을 피해서 아들의 눈빛을 피해 도망치던 시간들이 길게 이어졌죠.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제 손으로 죄를 저지르는 날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들은 아직 앞에 있습니다. 지금은 그저 이 모든 시작이 강원도 산골의 작은 흙집에서였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장터에서 처음 본 그 남자가 제 인생의 첫 번째 괴물이 될 줄은요. 그리고 또 한 번, 또 한 번, 다른 얼굴의 괴물들이 제 삶에 찾아올 줄도요. 지금 제 앞에는 뜨개질할 털실이 놓여 있습니다. 한 코 한 코 떠가다 보면 어느새 지난날의 기억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오늘은 그 첫 코를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드린 셈이지요. 앞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또 다른 애심이 또 다른 할인이 가족음은 덜 다치고 살아갈 수 있도록요. 그 이야기는 이제부터 천천히 시작되겠습니다. 최병수 씨와 혼인을 한 건 제가 21살 되던 해였습니다. 결혼식이라고 해봐야 교회에서 간단히 예배를 드리고 마을 회관에서 수육이랑 막걸리 조금 나눠 먹은 게 전부였습니다. 그때 저는 솔직히 말하면 두려움과 기대 사이 어디쯤에 서 있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제가 정중히 허리를 숙이자 시어머니는 저를 한번 훑어보시고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말 잘 듣고 눈치 빠르면 돼. 괜히 말 많고 고집 센 며느리는 필요 없다. 그 말이 제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래. 말없이 잘하면 되지.
그건 내가 잘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지요. 신혼집은 강원도 탄광촌에 있는 작은 방 한 칸이었습니다. 문을 열면 바로 부엌이고 오른편에 방이 하나 있는 구조였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 있었지만 저는 그 방에 새 이불을 깔고 작은 초록 화분 하나를 두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마음이었지요. 처음 몇 달 동안 병수 씨는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필요한 말은 했습니다. 애심 씨 힘들었죠. 장 본 거 여기 둘까요? 퇴근 후에 장을 봐오기도 하고 어머니 집에서 얻어온 반찬을 같이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일지도 몰라.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탄광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갱도안이 무너져 내렸고 동료 한 명이 크게 다쳤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병수 씨의 얼굴은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발소리도 무거워졌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제가 문 앞에서 슬리퍼를 내밀며 말하면 그는 대답 없이 신발만 벗고 안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식탁에 반찬이 몇 가지 올라가 있든 말든 눈길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은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그는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짧게 내뱉었습니다. 일 얘기 집에 와서까지 해야 돼? 그날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밥그릇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괜히 더 묻지 마라. 남자들 화날 땐 조용히 피하는 게 상책이야.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탄광은 점점 일이 줄어들었고 회사에서는 사람을 조금씩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명단에 이름이 오르내릴 때마다 집 안 공기도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 무렵 저는 마을 아주머니들 틈에 끼어 새벽에 도시락을 싸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배달되는 김밥, 주먹밥을 만드는 일이었지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나도 돈 벌어올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도와야죠.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병수 씨는 괜히 화를 냈습니다. 내가 못 벌어서 내가 나가는 거야? 사람들한테 창피하게 왜 그래? 저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니에요. 그냥 저도 가만히만 있기 싫어서요. 집에 있는 것도 일이야. 괜히 나댈 생각 말고. 그 말에 가슴이 콕 찔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몰래 일을 나갔습니다. 조금이라도 모아두면 혹시 모를 때 도움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주먹밥 공장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길, 저는 집 앞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에 들린 비닐봉지를 흘깃 보시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 요즘 밖에 돈 벌러 다닌다며? 내 새벽에 잠깐 나가서요. 집안에 보탬이 되고 싶어서요. 며느리가 밖에 놔두는 거 싫어하는 집도 많아. 우리 병수도 그럴 거다. 조심해라.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저는 그날 밤 알게 되었습니다. 흰 종이에 적힌 정리해고 통보서를 손에 쥔 채 들어온 병수 씨는 이미 잔뜩 상기된 얼굴이었습니다. 당신 오늘도 나갔다 왔지. 네, 근데 그게. 제가 말을 잇기도 전에 식탁 위에 있던 종이컵이 바닥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물이 바닥에 튀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꼴인지 알아? 사람들 다 나 쳐다보는데 집구석에 있는 마누라는 밖에 돌아다니고 나를 뭐로 보라는 거야? 저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심장은 쿵쿵 뛰고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죄송해요. 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같이 조금씩 모으면. 그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못 벌어와서 내가 나선다는 소리야? 그만둬. 당장. 그날 밤 저는 새벽에 울리는 알람을 끄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래려고 해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틀린 걸까? 내가 집에만 있었어야 했을까? 다음 날 저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친정집은 같은 마을 안 조금 떨어진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눈치를 채셨습니다. 무슨 일 있냐, 애심아. 얼굴이 말이 아니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 일을 그만두래요. 병수 씨가. 자존심 상한다고.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익숙한 듯 한숨을 쉬셨습니다. 남자들이 다 그렇지 뭐. 벌이 떨어지면 더 예민해져. 그냥 조금만 맞춰줘라. 지금은 건드리지 말고. 저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무언가가 꾸역꾸역 올라왔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였습니다. 왜 항상 맞추는 쪽은 여자예요? 왜 항상 참는 사람이 여자예요? 하지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운 대로 조용히 참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병수 씨는 소주병을 들고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말투는 거칠어졌습니다. 먹던 숟가락이 탁자에 세게 부딪히는 소리만 들어도 저는 몸이 먼저 움찔했습니다. 밥이 이게 다야? 미안해요. 요즘 반찬 가게도 값이 올라서. 다른 집은 잘만 해먹더만. 넌 왜 맨날 변명부터야? 빨래 넣는 소리, 설거지하는 소리, 물 끓는 소리. 집안의 모든 소리가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 배 안에 작은 생명이 자랐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잠시 모든 것을 잊고 기뻤습니다.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병수 씨, 우리 아기 생겼어요. 그 소식을 전하던 날 저는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병수 씨는 잠깐 표정이 풀렸습니다. 그래? 정말이야?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그는 그날 처음으로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잘 됐네.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그 순간 저는 아주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이 사람도 달라질지도 몰라. 아버지가 되면 달라질 거야. 그러나 현실은 제 바람과 달랐습니다. 갱도일이 줄어들고 수입이 들쭉날쭉해질수록 병수 씨의 얼굴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입덧을 견디며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방을 쓸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올수록 제 어깨도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건 비 오는 여름날이었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 힘차게 울어대는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저는 세상이 잠깐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강호야 잘 왔어. 엄마가 많이 기다렸어. 병수 씨도 아기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네. 눈매가 나 닮았지? 그 말에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그때는 닮았다는 것이 그저 기쁜 일인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천천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화날 때 짓는 표정, 무엇인가를 쏘아보는 눈빛, 손에 힘을 주는 모습. 그 모든 것이 남편과 닮아 있었습니다. 강호가 4살이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 손에 쥐어준 장난감 자동차가 갑자기 바닥에 내던져졌습니다. 플라스틱이 깨지는 소리가 탁 하고 울렸습니다. 왜 그래, 강호야? 왜 던졌어? 이거 안 굴러가. 망가졌어. 필요 없어.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 크게 울렸습니다. 눈빛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아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던지면 안 돼. 다칠 수도 있고. 그때였습니다. 문 쪽에서 병수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놔둬라. 남자애가 그럴 수도 있지.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신발을 벗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세상은 원래 힘센 놈이 이기는 거야. 남자애가 기죽으면 나중에 못 쓴다. 저는 가슴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이는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 묘한 존경과 동경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강호가 잠든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긴 속눈썹, 아직 어린아이의 동그란 볼. 하지만 낮에 보았던 그 눈빛이 자꾸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자랄까? 저는 처음으로 남편만이 아니라 아들까지도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은 점점 더 잦아지고 아이는 그 사이에서 이상한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다시 찾아가 털어놓았을 때 어머니는 여전히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애심아, 남자는 원래 그렇다. 아들 키울 땐 더 단단하게 키워야 돼.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마라. 저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저항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원래 그런 것일까? 아무도 안 바꾸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된 건 아닐까? 남편은 점점 더 술에 의지했고 집에 있는 시간만 늘어나는데도 분위기는 더 나빠졌습니다. 아이 앞에서 싸우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목소리는 자꾸 커졌습니다. 밥이 왜 이렇게 짜? 입맛 떨어지게. 죄송해요. 다음부턴 조심할게요. 말로만 다음부터야. 머리는 달고 다니냐? 그런 말들이 아이 귀에 다 들어가고 있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밤 강호가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 화나면 그냥 조용히 있으면 돼. 그럼 안 때리잖아.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때려? 아빠가 그랬잖아. 옛날에. 근데 엄마도 가만히 있잖아. 나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지. 아이의 눈빛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살아가는 법을 깨달은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남편의 주먹에서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아이까지 이렇게 두면 언젠가는. 머릿속에서 끔찍한 그림이 스쳤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아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도망이 아니라 끊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흐름을 끊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돈도 연줄도 마땅한 기술도 없는 제가 아이를 데리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만은 분명했습니다. 이 아이를 최소한 이 집에서만큼은 빼내야 한다. 그 결심이 마음속에 작은 불씨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 불씨는 겉으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제 안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정말 도망쳐야 할 때 그 불씨가 제 다리를 움직이게 하겠지요. 그때는 아직 정확한 날도 방법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더는 예전처럼 그냥 참으면 된다고 믿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제 인생의 다음 장을 열 준비였는지도 모릅니다. 곧 저는 새벽 어둠 속에서 아이를 안고 집을 뛰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심이라는 건 한 번 먹었다고 바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주먹에서 도망쳐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수십 번 되뇌어도 발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 제가 책임져야 할 것들이 머릿속에서 줄을 섰기 때문이지요. 갈 데가 있나? 돈은 있나? 이 아이는 어디에 재울까? 그 생각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속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밥상 위 그릇이 더 자주 흔들릴수록 저는 조금씩 마음을 굳혀갔습니다.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눈이 하루 종일 내리던 날이었어요. 마을 가로등마저 흐릿해질 만큼 눈발이 굵었습니다. 강호는 6살이었고 작은 손으로 장난감 트럭을 끌고 다니며 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날도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문이 세게 열리며 찬바람이 함께 밀려 들어왔습니다. 외투에 붙은 눈이 방바닥으로 털어졌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그는 대답도 없이 외투를 아무렇게나 던지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밥상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된장국도요? 내 반찬 가게 가기도 힘들고 마을에 장 보러 가기도 오늘은 눈이 너무 와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젓가락이 탁자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맨날 이거야.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숨을 크게 쉬면 그 소리마저 그를 자극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난감 트럭이 밥상 다리 쪽으로 대굴대굴 굴러왔습니다. 강호는 그 뒤를 쫓다가 다리를 헛디뎌 밥상을 살짝 찼습니다. 그 충격에 국그릇이 흔들리며 가장자리에 국물이 조금 튀었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남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 낮고 굵은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강호는 움직임을 멈췄고 저도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어디라고 발을 대. 이리 와. 남편이 손짓을 하며 아이를 불렀습니다.
강호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이미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강호 앞을 가로막듯 서서 말했습니다. 애가 아직 어려서 그래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남편의 시선이 제게로 옮겨졌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비키라고 했지? 그냥 제가 치울게요. 애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등에 뜨거운 통증이 번졌습니다. 어디서 날아온 건지도 모른 채 손등 위로 따끔한 감각이 퍼졌습니다. 식탁 위에 있던 숟가락이었습니다. 말 대답을 해? 요즘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어, 너?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그 다음에 벌어지려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몸을 비틀어 강호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강호는 어쩔 줄 몰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방 안의 냉기가 더 또렷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지금이구나. 이 순간이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때구나. 머리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지만 몸은 아주 또렷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두 팔을 벌려 남편과 강호 사이에 섰습니다. 심장이 크게 뛰는 소리가 귀를 울렸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이 아이한테는 안 돼요.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공기가 험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 애가 한 실수예요. 제가 더 조심할게요. 애는 건드리지 마세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것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났습니다. 남편은 이빨을 꽉 물고 한참을 저를 노려보더니 비틀거리며 방 안쪽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 소리에 창문 유리가 진동했습니다. 강호는 제 뒤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 하다가 곧바로 제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을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집안을 정리하는 척하며 가볍고 꼭 필요한 것들을 골라 한쪽에 모아두었습니다. 지갑 속에 있던 구겨진 10,000원짜리 몇 장 마을에서 몰래 알바하며 모아둔 돈도 조심스럽게 한데 모았습니다. 동생 창배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산을 하나 넘고 시내버스를 타야 하는 거리였지만 저는 걸어갔습니다. 눈이 녹지 않아 길이 미끄러웠지만 발걸음은 이상할 만큼 가벼웠습니다. 창배는 저를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누나, 얼굴이 왜 그래? 또? 저는 얼른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요즘 좀 힘들어서. 근데 부탁 하나만 하자. 무슨 부탁인데? 주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말을 꺼내지 않으면 영영 못할 것 같았습니다. 나 강호 데리고 서울 가고 싶어. 여기 말고 완전히 다른 데 가서 살고 싶어. 창배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누나, 갑자기 무슨 소리야? 형부가 가만히 있겠어? 가만 안 있겠지. 근데 너는 여기서 못 살겠어. 강호까지 상처받게 둘 수는 없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배는 방 안을 한 바퀴 돌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작은 서랍을 열고 구겨진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나도 많이는 못 도와. 이거 몇 년 동안 조금씩 모은 건데 네가 가져. 봉투는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서 쉽게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 받아도 돼. 나 어떻게든 해볼게. 누나. 창배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맨날 괜찮다고 하면서 혼자 버티더니 이젠 좀 받아. 나도 동생으로서 할 일 좀 하게 놔둬.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고마워, 창배야.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유난히 낮게 느껴졌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제 발걸음은 더 이상 미끄럽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이제는 분명했습니다. 집을 떠난 건 그로부터 며칠 뒤 새벽이었습니다. 남편이 술에 만취해 깊이 잠든 날을 골랐습니다. 밖에는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마을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가방에 옷 몇 벌과 돈, 서류를 챙겼습니다. 강호를 조심스레 안아들었습니다. 아이는 잠결에 웅얼거리다가 다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오래 살았던 집 안냄새가 스며 나왔습니다. 나무 바닥 냄새, 장독대 된장 냄새, 그리고 소주 냄새. 다시는 맡고 싶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 발소리가 눈 위에서 사각사각 났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다시 발이 묶일 것 같았습니다. 서울행 첫 차를 타고 나서야 저는 겨우 숨을 크게 내쉴 수 있었습니다. 강호는 제 옆에서 고개를 기대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는 산과 마을이 빠르게 뒤로 밀려났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하지만 떠나온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있는 창배의 월세방에 같이 들어가 살게 되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정말 막막하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방 하나, 좁은 부엌, 창문 하나. 그래도 밤에 누워 창밖 불빛을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서울이야, 강호야. 이제부터 여기서 지낼 거야. 제가 말하자 아이는 창밖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불이 맞네. 눈이 안 와도 환하다.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무겁던 마음이 잠시 가벼워졌습니다. 일을 구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소개소를 전전하며 식당 설거지, 건물 청소, 공장 도시락 배달 일을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몸은 늘 고단했지만 집에 돌아와 아이가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는 것만 확인하면 그날은 성공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강호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어색해하며 제 옆을 꼭 붙어 다녔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행동이 거칠어졌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또 불려갔어요. 담임 선생님이 저를 복도로 따로 불렀던 날이 많았습니다. 다른 아이를 밀치기도 하고 장난이 심해서요. 집에서 무슨 일 있나요? 저는 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더 잘 이야기해 볼게요. 집에 돌아오면 조용히 아이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강호야, 친구들 그렇게 밀치면 안 돼. 다치면 어떡해. 아이는 시선을 피하며 대꾸했습니다. 걔가 먼저 놀렸어. 아빠 없는 애라고. 그래서 그런 거야. 대답을 듣고 나면 제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허탈함과 미안함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옳은지 뚜렷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때리면 안 되지. 말로 해야지. 말로 하면 아무도 안 듣잖아. 엄마도 알잖아.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마치 삶의 룰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시간은 흘렀습니다. 강호는 중학생이 되었고 몸집도 커졌습니다. 집안에서 제 키를 훌쩍 넘기는 날이 어느 순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 사이 저는 봉제 공장에 들어가 재봉틀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손은 빨라졌고 허리는 더 굽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도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쳐 나온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은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강호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문이 탁 하고 열리더니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봉틀 위에 올려둔 바늘을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호야, 왜 이렇게 늦었어? 늦는다고 연락이라도. 말을 멈췄습니다. 아이의 입술 옆에 피가 마른 자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싸웠어? 그냥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데 왜 이래? 어디 다친 데 없어? 제가 다가가려 하자 강호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엄마는 몰라도 돼. 나도 이제 다 컸어.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목소리 속에는 제가 모르는 세계가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여러 번 뒤척였습니다. 내가 도망쳐 나온 건 잘한 일일까? 이 아이에게 어느 정도는 아버지가 필요했을까? 하지만 거기로 돌아갈 수는 절대로 없는데
답 없는 질문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주먹에서 벗어난 뒤에도 저는 또 다른 형태의 위기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서 보이는 아버지의 그림자, 그리고 그 그림자 아래 점점 굳어가는 아이의 표정. 그러던 어느 날 봉제 공장 동료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애심 씨, 아들 친구 여자애랑 자주 같이 다니더라던데. 혹시 여자친구 생긴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놀라면서도 조금 안도했습니다. 그래,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겠지. 그 여자아이가 바로 미라였습니다. 깔끔한 단발머리에 말수는 적지만 웃을 때 얼굴이 환해지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미라를 처음 봤을 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이고 미라야. 우리 강우랑 친구지? 네 이모 안녕하세요. 미라는 참 공손했습니다. 강우 옆에 서 있는 모습이 묘하게 안 어울릴 만큼 부드럽고 조용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둘 사이에는 제가 모르는 어떤 끈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두 아이는 결혼을 했고 손녀 하린이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을 쥐어주던 그날, 저는 또 한 번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수 있을까? 이 아이 앞에서는 강우도 달라질 수 있을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들려오는 고성, 문 닫는 소리, 숨죽이는 울음. 제가 예전에 살던 집의 소리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미라는 어느 날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요즘 좀 많이 힘들어요. 저는 한참을 들은 뒤에야 겨우 물었습니다. 혹시 강우가? 미라는 얼른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제가 좀 부족한가 싶어서요. 하지만 미라의 팔에 남아있는 옅은 멍을 저는 못 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주 선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도망쳐 나온 집이 또 다른 모습으로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자니 미라가 두려워했고 강우를 완전히 잃을 것 같은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그냥 두자니 하린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예전에 제 아들이 제게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엄마 아빠 화나면 그냥 조용히 있으면 돼. 그럼 안 때리잖아. 그 말이 이번에는 하린이 입에서 나올까봐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위기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서 도망친 저는 이제 아들의 집 앞에서 또 다른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지, 어디까지 포기해야 할지. 그 사이에서 저는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끝까지 침묵만 하지는 않겠다는 것.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도 몰랐지만 누군가는 이 오래된 흐름을 끊어야 한다는 생각만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곧 제 삶을 또 한 번 크게 흔들 결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때의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이 폭력의 고리에서 건져내고 싶다는 마음만 조용히 커지고 있었습니다. 강우와 미라 사이의 갈등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한 만큼 서로를 아프게 하는 말도 쉽게 튀어나오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 곁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며 지켜볼 뿐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길 장보기 봉지를 들고 집에 들어서자 거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미라는 식탁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었고 강호는 손을 머리 뒤로 올린 채 서 있었습니다. 둘이 무슨 일 있었어? 제가 조심스레 묻자 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괜히 예민했어요. 아니야. 내가 큰 소리 냈어. 강호가 먼저 말을 끊었습니다. 둘의 눈빛은 엇갈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마음을 내보이지 못하는 그 미묘한 거리. 저는 그 공기를 오래 알고 있었습니다. 옛날 제 신혼집에서도 똑같이 느껴졌던 것들이었지요. 저는 봉지를 내려놓고 차 한 주전자를 준비했습니다. 작게 식탁 중앙에 두며 말했습니다. 앉아라. 차 한 잔만 마시고 다시 이야기해보자. 셋이 앉자 뜨거운 김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말 대신 김이 먼저 천천히 식탁을 채웠습니다. 서로 많이 힘들지?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말은 최대한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강호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난 왜 이렇게 화가 빨리 나는지 모르겠어. 미라한테 잘하고 싶은데 마음이 맘대로 안 돼. 그 말에 미라는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강호 오빠가 화낼까봐 말하기 전에 100번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두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둘 다 상처받은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짧고 단순한 말만 남겼습니다. 둘 다 잘하고 싶었으니까 이렇게 힘든 거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이 식탁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두 아이를 흩어지지 않게 붙들어주기 위해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저는 손녀 하린이를 데리고 동네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하린이는 책을 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아직 글씨를 모두 읽진 못했지만 그림을 보며 이야기를 지어내는 걸 좋아했지요. 할머니, 이 아저씨는 왜 슬퍼? 하린이가 그림책의 한 장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마 혼자라고 느껴져서 그럴 거야. 제가 말하자 하린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근데 뒤에 친구 있잖아. 그 말이 마음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래, 사람은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이 많지만 정작 뒤를 돌아보면 누군가는 가까이 서 있곤 하더라. 아이의 말 한마디에 저는 미라와 강호가 서로를 너무 멀리 서 있다고 느끼기만 하는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두 아이가 혼자라고 느끼지 않도록 돕자고. 며칠 뒤 강호가 야근하던 밤이었습니다. 미라는 조용히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잠깐 이야기해도 될까요? 저는 따뜻한 허브차를 한 잔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데? 미라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 뒤 말했습니다. 저 요즘 너무 불안해요. 강호 오빠가 아버님이랑 닮아질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순간 움켜쥐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 그 말은 내가 평생 두려워해온 말이었다. 저는 아주 천천히 머리를 저었습니다. 미라야, 강호는 많이 다르다. 화가 나는 건 맞지만 너를 아끼는 마음이 훨씬 커. 미라는 조용히 눈가를 훔쳤습니다. 근데 그걸 믿고 싶으면서도 가끔은 어머님이 겪으신 그 일들이 자꾸 떠올라요. 저는 잠시 말없이 미라의 손등을 감싸쥐었습니다. 손등이 서늘했고 작은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내 마음 알아. 내가 겪은 불안도, 내가 옛날에 겪었던 공포도 어디 쉽게 없어지겠니? 하지만 너희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니? 그런가요? 응. 말하고 듣고 조금씩 다가가는 게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다. 미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이 전보다 조금 밝아진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저는 강호와 단둘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미라는 하린이를 데리고 친정에 잠시 다녀간 날이었습니다. 강호는 젓가락을 들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말은 기다릴수록 깊어지는 법이니까요. 잠시 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너무 무서워. 뭐가? 내가 아빠처럼 될까봐. 그 말을 듣고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언제쯤 이 말이 나오나 오래 기다려왔던 말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화가 나면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져. 미라한테 상처 주는 말도 하고 그러고 나면 너무 후회돼. 저는 천천히 그의 손등 위에 제 손을 올렸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조언보다 온기가 먼저였습니다. 후회가 있다는 건 너는 아빠랑 다르다는 증거다. 그런데 자꾸 반복돼 엄마, 나 괜찮은 사람 맞아? 그 질문은 어린 시절 그 아이가 제게 했던 질문과 닮아 있었습니다.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거야? 저는 짧게 아주 단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강호야, 넌 괜찮은 사람이야. 다만 배우고 있는 중이지. 그 말에 강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 떨림 속에는 오랜 두려움과 아주 작은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아주 작은 변화들을 하나씩 만들어갔습니다. 집에서는 서로 듣기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차 한 잔 앞에 두고 10분씩 돌아가며 마음을 말했습니다.
누구의 발언도 끊지 않기. 비난 대신 느낌을 말하기. 서로를 고치려 하지 않기. 생각보다 쉽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오빠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그냥 왔어? 한마디 듣고 싶어. 그래. 내가 자꾸 피곤하다고 무뚝뚝했지. 미안해. 아니야. 그냥 말해주니까 좋아. 말 한마디. 작은 인정. 그것만으로도 공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할인이도 변화에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안 싸워. 그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오래간만에 집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봄이 오던 날 저는 베란다에 작은 화분을 2개 올려두었습니다. 하나는 미라 이름을 적었고 하나는 강호 이름을 적었습니다. 둘이 함께 키우라고 말했지요. 매일 물만 잘 주면 금방 새순이 날 거야. 제가 말하자 미라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거 저희 결혼 처음 했을 때처럼 다시 시작하라는 뜻이에요? 그래. 다시 시작하면 되지. 강호도 화분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후회도 다짐도 희망도.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너희는 서로 지켜주면 된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시 배워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 과정을 옆에서 조용히 붙잡아주고 있다는 것을. 빛은 아직 희미했지만 확실히 집 안 한 구석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빛을 더 크게 키워가는 일. 그 일은 챕터 5에서 이어지겠지요. 우리 세 사람과 할인이가 함께 만들어갈 조금 더 따뜻한 이야기로. 봄이 완전히 자리 잡은 오후였습니다. 베란다의 작은 화분 2개에는 연두빛 새잎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라와 강호의 이름이 적힌 화분이었지요. 처음에는 땅만 보이던 화분에서 이제는 누가 봐도 건강한 새순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그 2 화분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참 잘 자랐다. 어느 순간부터인지 저는 화분을 볼 때마다 2 아이 얼굴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미라와 할인이가 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할인이는 양손에 귤을 가득 안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서비스래. 엄마가 깎아준대. 저는 아이를 반겼습니다. 그래, 고맙다 할인아. 오늘 얼굴이 더 좋아 보이네. 미라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요즘 마음이 좀 편해져서요. 그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라의 눈가에는 더 이상 예전의 불안한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제게는 그 어떤 말보다 따뜻한 징표였습니다. 강호는 회사에서 돌아오자마자 베란다 화분부터 들여다보았습니다. 또 컸네, 엄청 빨리 자라네. 그는 손가락으로 잎을 살짝 건드리며 웃었습니다. 미라는 주방에서 씻은 귤을 접시에 담아 가져왔습니다. 당신이 물 잘 줬잖아. 그 덕이지. 강호는 잠시 멈칫하다 말했습니다. 미라야. 미라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강호는 귤 한 조각을 손에 든 채 말했습니다. 나 고마워. 나랑 여기까지 와줘서. 공기가 고요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긴 시간 마음속에 묶여있던 돌을 꺼내놓는 말이었습니다. 미라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같이 가요. 천천히라도. 둘의 손이 맞닿는 순간 저는 눈길을 돌려 창밖을 보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몇 주 뒤 저는 건강검진 결과를 듣기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에는 잔주름이 많았지만 예전보다 표정이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혈압도 괜찮으시고 수치들도 안정적이세요. 간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 많이 편해지셨나 봐요. 그 말에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네, 좀요. 주변 사람들 덕분에. 병원을 나오는 길에 햇볕이 등 뒤에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온기가 오래된 상처들 사이로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한여름이 되기 전 우리는 가족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오래 미뤄둔 일입니다. 어쩌면 저는 그동안 가족이라는 말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사진관에서 준비된 의자에 앉자 할인이가 제 옆으로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웃어.
우리 가족 사진이잖아. 웃어야겠다고 생각하면 잘 안 웃어지는데 아이 손이 제 손을 톡 잡아 끌자 자연스럽게 미소가 올라왔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몇 번 소리냈습니다. 그 순간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드디어 우리가 한 장면에 담길 수 있는 시간이 왔구나. 시간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심스레 붙잡고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인이가 제 팔에 매달렸습니다. 할머니, 나 크면 간호사 될 거야. 엄마처럼. 그때 할머니 아프면 내가 돌봐줄게. 저는 아이의 작은 몸을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그 말만으로도 벌써 다 낫는 것 같다. 뒤에서 걸어오던 강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강호는 한참 망설이다가 처음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엄마가 우리 지켜줘서 고마워.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살면서 듣고 싶었지만 들을 수 없었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 하나가 오래된 시간들을 천천히 감싸 안아 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켜준 게 아니라 우리 같이 버틴 거다. 넌 혼자가 아니었어. 강호의 눈가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오랜 후회와 새로 생긴 희망이 엉켜있는 듯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던 시간, 저는 베란다 문을 열고 화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새잎은 하루가 다르게 자랐습니다. 바람을 타고 흔들리는 잎사귀들이 마치 작은 손을 흔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할인이가 직접 만든 작은 팻말이 꽂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천천히 자라기. 저는 그 문구를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귀 아래로 바람소리가 천천히 흘렀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저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날을 죄책감과 불안 속에서 버텼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넘어졌고 흔들렸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폭력의 그림자보다 서로를 바라보는 따뜻함이 더 크다고. 우리가 함께 만든 이 작은 집안에는 예전의 두려움 대신 작은 웃음과 조용한 이해 그리고 천천히 자라는 희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베란다 허공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이제는 정말 괜찮다. 그 말은 어둠 속으로 흩어지지 않고 집 안 어딘가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 집에는 더 많은 빛이 들어올 것이라는 걸. 우리가 서로의 작은 빛이 되어주는 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